이 경기는 상대의 호흡에 의해 결정됐다. 전술이 부족해서 지는 팀이 있고 전력의 질에서 밀려지는 팀이 있으며 그리고 한 명의 선수 때문에 모든 결정이 조급해져 버려 무너지는 팀도 있다. 여기서 손흥민은 정확히 그 지점을 건드렸다. 휴스턴은 더 이상 구조로 수비하지 못했고 생존 반사로 수비했다. 생존으로 수비하면 곧 반칙이 나오고 반칙이 반복되면 결국 퇴장이 나오며 상대가 리듬을 타는 순간에 수적 열세까지 겹치면 경기는 거의 스스로 닫혀버린다. 클럽은 축구를 늘 원인 결과의 연쇄로 본다. 그래서 그는 킥오프 직후 휴스턴을 보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들이 뭘 원하는지 알겠다. 휴스턴은 낮은 블록을 세우고 라인을 촘촘히 내리며 뒷공간을 최소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에게 집착에 가까운 집중을 쏟았다. 중계 화면에서도 포인은 선명했다. 손흥민이 공을 받으려는 순간엔 압박이 들어오고 등을 치면 밀려나며 스피드를 올리면 끌려 넘어졌다. 뒤에서 거칠게 들어가 리듬을 끊는 장면도 있었다. 클럽식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축구에게 사과하는 축구에 가깝다. 공을 빼앗기 위한 경합이 아니라 상대가 축구를 못하게 만들기 위한 경합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클럽은 현실적이기도 하다. 그는 이런 방식이 때때로 효과를 내온 이유도 인정할 것이다. 스타의 리듬을 계속 잘라내면 경기는 누구도 원치 않는 혼돈으로 흘러가고 그 혼돈 속에서 상대의 장점이 무뎌지기도 한다. 하지만 손흥민을 상대로는 역설이 생긴다. LAFC가 충분히 침착하기만 하다면 혼돈은 오히려 손흥민이 팀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무대가 되기 때문이다. 핵심은 손흥민이 벽에 머리를 들이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클럽은 바로 이 대목을 강조할 것이다. 손흥민은 생각보다 훨씬 노련하다. 그는 매 장면 1대1을 이겨서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는 시스템을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이긴다. 필요할 때는 내려와 공을 받으며 수비 한 명을 끌고 왼쪽 측면으로 위치를 바꾸며 또 한 명을 당긴다. 그리고 멈춘 듯 보이다가 휴스턴의 이선 간격이 흐트러지는 찰나에 폭발한다. 이런 경기에서 손흥민의 가장 큰 무기는 슈팅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하는 능력이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휴스턴은 결정을 해야 한다. 올라가서 질식 압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블록을 유지하며 손흥민이 돌아서도록 시간을 줄 것인가. 올라가면 뒷공간이 열리고 내려서면 손흥민에게 시간이 생긴다. 두 선택 사이에서 사람은 흔히 최악을 고른다. 반쯤 올라가고 반쯤 내려선다. 축구에서 반쯤은 곧 반박자 늦음을 뜻한다. 손흥민 앞에서 반박자 늦음은 재앙이다. 클럽은 틸만의 역습 장면, 패스가 늦어 손흥민이 오프사이드에 걸린 상황에서 영상 재생을 멈출 것이다. 거기에는 흥미로운 문제가 드러난다. 세계적 수준의 선수의 리듬을 동료가 언제나 따라잡는 것은 아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대다수 선수처럼 형태를 보고 뛰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따라 뛴다. 손흥민이 명확히 달리기 시작한 뒤에 패스하면 늦다. 그 사이 수비는 이미 몸을 돌리고 부심은 이미 깃발을 들 준비를 끝낸다. 손흥민에게는 첫 신호가 나왔을 때 습관보다 한 박자 빠르게 넣어줘야 한다. 손흥민의 장점은 출발 순간의 가속과 방향 전환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클럽은 단호하게 말할 것이다. 문제는 손흥민이 아니라 패서의 망설임에 있다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손흥민이 더 강하게 상대를 끌어당길수록 LAFC는 휴스턴의 두려움을 진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더 결단력 있는 패스가 필요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압박은 남돼 결과는 체감에 머문다. 그리고 전반 막판 첫 번째 퇴장이 나왔다. 클럽은 이를 무력함의 레드카드라고 설명할 것이다. 수비수가 뒤에서 쫓아가 이미 늦은 타이밍에 발을 뻗는 순간 그것은 그 상황을 그 전부터 졌다는 신호다. 출발 위치에서 졌고 달려드는 각도에서 졌고 판단의 타이밍에서 졌다. 당신이 제시한 시나리오처럼 직접 퇴장이 과한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클럽은 감정적 논쟁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크다. 뒤에서 들어가고 위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공격수가 이미 빠져나간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공을 다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판은 그것을 위험을 감수한 차단으로 본다. 중요한 건 카드색이 아니라 메시지다. 휴스턴은 수비에서 무력화로 넘어갔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당신은 확률과 도박을 시작한다. 한 번은 넘어갈 수 있고 두 번도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10번째에서 확률은 반드시 당신을 잡아챈다. 후반 들어 클럽은 곧바로 구조를 이야기할 것이다. 11대 10은 단지 한 명이 없다가 아니라 커버 체인의 한 고리가 끊어졌다는 뜻이다. 낮은 블록을 세운 팀이 한 명을 잃으면 선택은 둘 중 하나다. 블록을 유지하되 포지션 간격이 벌어지거나 중앙으로 더 압축해 측면을 비우는 것이다. 휴스턴은 더 움츠러드는 쪽을 택했다. 이는 손흥민이 활동하는 구역에 사실상 모든 시선을 쏟아붓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양날의 검이다. 손흥민을 너무 오래 바라보면 다른 선수를 잊는다. 그리고 그 틈에서 1-0이 단순하지만 잔혹한 방식으로 나왔다.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은 델가도의 빈 위치를 보고 정확한 지점에 공을 놓았다. 나머지는 마무리였다. 클럽이 칭찬할 지점은 화려함이 아니라 소음에 휘말리지 않는 패스다.
상대가 당신을 흥분시키려는 경기에서 손흥민은 오히려 침착한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다. 그 침착함이 곧 클래스다. 선제골 이후 휴스턴은 변화를 강요받았다. 0-1로 뒤지고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끝까지 눕듯 수비할 수는 없다. 그들은 동점골을 위해 라인을 올리기 시작했고 클롭은 바로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손흥민에게 가장 위험한 문을 열었다. 손흥민은 수비 라인 뒤에 공간이 생길 때 극도로 치명적이다.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속의 타이밍을 정확히 고른다. 의미 없이 달리지 않고 상대가 막 몸을 돌리려는 순간, 막 방향을 잃은 순간, 막 포지션을 이탈한 순간에 달린다. 그리고 두 번째 퇴장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빠져나가자 상대는 결국 잡아당겨 막아야 했다. 클롭은 이것을 가장 노골적인 자백으로 볼 것이다. 휴스턴은 넓어진 공간에서 손흥민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을 잃었다. 한 팀이 자기 수비를 믿지 못하는 순간 그들은 무엇이든 해서 시간을 벌려 한다. 하지만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지연은 곧 경고와 퇴장을 부르는 지연이다. 9명이 된 순간 경기는 사실상 장르가 바뀐다. LAFC는 더 이상 급할 필요가 없다. 인내하고 스스로 문제만 만들지 않으면 된다. 클럽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이 이 경기를 혼자서 골 넣는 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혼자서 조율하는 쇼로 만들었다. 두 번째 퇴장 이후 2-0이 나오는 과정은 매우 논리적이다. 손흥민이 측면에서 공을 소유하며 시선을 끌고 델가도에게 내주고 공이 중앙으로 들어가 유스타키오의 슈팅으로 마무리됐다. 클롭은 이렇게 설명할 것이다. 11대 9에서 중앙만 정면으로 뚫으려 하면 오히려 스스로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 상대는 그곳에 전력을 쏟기 때문이다. 그러나 측면으로 상대를 가로로 끌어당긴 뒤 그들이 몸이 기울어진 순간 중앙의 틈으로 넣으면 훈련장처럼 편한 슈팅이 나온다. 많은 관중은 중거리 슈팅을 칭찬하겠지만 클롭은 그 슈팅을 만든 원인을 칭찬할 것이다. 손흥민이 수비 블록을 기울여 중앙을 문처럼 열어젖혔다. 전술 회의실에서 클롭은 심리 요인도 반드시 언급할 것이다. 두 장의 레드카드는 기술만의 결과가 아니라 감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휴스턴은 손흥민에게 집착했고 집착은 극단적 행동을 낳는다. 너무 가까이 따라붙다 파울을 하거나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쏠리다 다른 사람을 놓친다. 클롭은 손흥민이 아주 작은 터치로 그 공포를 때렸다고 말할 것이다. 빠른 원터치, 속도 변화, 반박자 멈춤. 때로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상대가 곧 큰 일을 당할 것이라 느끼게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순간 그들은 심판을 탓하고 부심에게 화를 내고 서로에게 짜증을 낸다. 당신이 제시한 시나리오에서도 상대 벤치가 심판 판정에 계속 반응하는 장면이 묘사된다. 클롭은 이를 증상으로 볼 것이다. 그라운드에서 손흥민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다른 대상을 통제하려 든다. 심판은 가장 쉬운 표적이다. 하지만 항의에 쓰는 에너지는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한다. 그 에너지는 당신을 더 빨리 지치게 할 뿐이다. LAFC에 대해 클롭은 칭찬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인내심, 손흥민을 중력처럼 활용해 상대를 끌어당긴 점, 수적 우위 이후 세트피스와 볼 순환을 통해 기회를 만든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경고도 덧붙일 것이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다면 팀 전체의 의사결정 기준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 패스는 더 빠르게, 세 번째 사람의 침투는 더 분명하게, 그리고 리드를 잡은 뒤에는 어설픈 실수로 쉬운 경기를 어려운 경기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클롭이 자주 말하는 순간 관리 매니징 더 모먼츠가 바로 그것이다. 언제 속도를 올리고, 언제 템포를 낮추며, 언제 압박으로 상대를 질식시키고, 언제 구조를 유지한 채 그들을 허무하게 뛰게 만들지 않은 능력. 이 경기에서 LAFC는 거친 파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분을 비교적 잘 해냈다. 말싸움에 빠지지 않았고 보복하지 않았으며 머리를 차갑게 유지했다. 축구가 상대를 벌주게 만들었다. 클럽에게 그것은 우승을 꿈꿀 수 있는 팀의 징표다. 강하기만 한 팀이 아니라 규율이 있는 팀. 그리고 만약 클럽이 한 단락을 더 덧붙여 그냥 칭찬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특유의 방식으로 뚜껑을 닫듯 결론을 내린다면 그는 이야기를 자신이 늘 믿어온 최고 수준 축구의 토대로 다시 끌어올릴 것이다. 상대가 스스로 내가 한 박자 늦다 는 감각을 느끼게 만드는 능력. 어떤 선수는 단순히 더 뛰어나서 상대를 이긴다. 하지만 어떤 선수는 상대가 자기 결정의 리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이긴다. 손흥민은 후자에 가깝다. 팀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더 이상 계획으로 뛰지 못하고 감각으로 뛴다. 그리고 감각은 조종되기 쉽다. 반박자 멈춤, 정확한 타이밍의 대각 침투 등을 치고 받았다가 빠르게 내주는 한 번의 터치 관중은 별것 아닌 장면으로 지나칠 수 있지만 수비수에게는 거대한 사건이다. 그 작은 장면들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면 이 경기는 기술 시험이라기보다 두 팀의 기질 시험에 가깝다. 휴스턴은 감정이 운전대를 잡으면서 무너졌다. 심판 판정에 반응하고 손흥민의 매터치에 반응하고 자기들 안에서 커지는 짜증에 또 반응했다.
반대로 LAFC는 클럽이 종종 말하는 혼돈 속의 질서를 지켰다. 경기가 거칠어질 것을 받아들이되 그 거침이 구조를 흔들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야유가 나오고 리듬이 끊기고 파울이 거듭돼도 팀은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손흥민은 마치 시계추처럼 경기의 속도를 조율했다. 계속 달릴 필요는 없지만 달릴 땐 정확한 순간에 달린다. 계속 슈팅할 필요는 없지만 매번의 터치가 전술적 의미를 갖는다. 스코어보드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경기 심리의 주인공이 된다. 마지막으로 클럽식 결론을 빌리면 이렇다. 손흥민은 한 번의 슈팅이나 한순간의 천재성으로 휴스턴을 이긴 것이 아니다. 그는 상대가 풀고 싶지 않은 문제로 경기를 바꿔놓음으로써 이겼다. 휴스턴은 경기를 느리게 만들고 싶었지만 손흥민은 필요한 순간에만 빠르게 만들었다. 휴스턴은 손흥민을 등지게 만들고 싶었지만 손흥민은 그들에게 몸을 돌려 추격하게 만들었다. 휴스턴은 충돌로 손흥민을 무력화하고 싶었지만 손흥민은 그 충돌을 절망 속의 충돌로 바꿔 레드카드를 끌어냈다. 손흥민은 2골을 만들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2번의 퇴장을 만들었다는 점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스코어보드가 무너짐을 선언하기 전에 이미 상대의 정신을 무너뜨린 상태를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그 지점에서 클럽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최고 수준의 축구는 때때로 과도한 화려함이 필요 없다. 상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만큼 영리하고 그 두려움을 팀의 이득으로 바꿀 만큼 침착한 선수 한 명이면 된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정확히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안에서부터 이미 풀어진 경기의 논리가 만든 필연적 결과였다.